어제 오전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종북 세력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아마 충격적으로 보셨을 텐데, 수술은 잘 끝나고 리퍼트 대사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같이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눴단 말이죠. 아무튼 이 부분까지 보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자체는.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 8시쯤에 라디오 뉴스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 대사한테 이렇게 정치 테러를 가한 역사도 없고요. 또 그러한 사안 자체가 우리가 그냥 평화 시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쟁 행위와 같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그래서 어제 CNN 뉴스를 보니까 이걸 브레이킹 뉴스로 긴급 뉴스 오전 내내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크다. 이걸 우리가 일단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건이 이 시점에서 특히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웬디 쇼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또 미묘한 역사 발언이 있고, 또 북한에서 4일 전에 지금 우리 남한 내 종북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또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활동을 또 이렇게 지시한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정말로 역사적인 의미와 파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폐쇄적인 민족주의자, 그다음에 반미주의자, 그다음에 종북주의자 이렇게 좀 정의가 되고, 또 그분이 살아온 그동안의 그 인생의 역정이라든지 정치 철학, 생활 철학을 보면은 우리 일반 대한민국 시민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 일단 그렇게 규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리퍼트 대사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미국에서는 우리 지한파인데다가 네. 또 대사로 부임해서도 상당히 친한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그런 행보들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사에 대해서, 대사라고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온 사람인데, 그런 미국 대사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미군들이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대사를 피습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주 충격적으로 경악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이 지금 다행히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제력을 발휘해서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습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지금 마침 리퍼트 대사의 그런 경과가 좋아서 그렇지, 그것이 만약 중상이었다든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갔더라면 외교적 파장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아주 이 수술 경과가 좋은 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청와대와 내각을 재정비해서 지금 새롭게 한번 출범해 보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그것의 첫 단초로서 비즈니스 외교에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 또 지금 우리 새로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먼저 했었는데,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대해서도 그렇고 의연하고 신중하고 성숙된 자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문제 자체는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하기를 국내의 일부 좌파 세력이 미국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과거에 워싱턴에서 반한 감정이 이렇게 조장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든지, 또 이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기종 씨라는 사람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으로 학생들과 시민들 상대로 통일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북한을
8차례나 방북을 했고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이 제도권이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거예요. 안본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사건이다. 그래서 차제 오늘도 우리 당정청 회의에서 이거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원인과 배경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내 우리 공조직에 앞으로 이러한 불순한 인사들이 발을 못 붙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주재한 당정청 회의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 총리께서 이 문제를 챙겼으면 하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 오후 조금 전이었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이번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가 이제 수사를 받고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당시 이제 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손도 약간 부상은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 살인 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후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배후 세력을 봐야 되는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의 돌출 행동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뭐 애단할 필요는 없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뭐 동기라든가 목적 그 배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규정한 종북 세력에 의한 그런 어떤 테러 행위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김기종 씨가 초기 뭐 독도 지킴이 운동을 한다든가 초기에는 뭐 좀 극단적 보수주의자랄까 극단적 민족주의자 어떻게 보면 소아병적인 그런 영웅주의 그런 심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특히 2007년인가 6년 7년 이 북한을 다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좀 종북적인 친북적인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자생적인 종북주의자인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연계가 된 행동인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확실하게 검찰이 이번 경찰 공안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대로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그동안은 주변 얘기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동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소영웅주의랄까 그런 그 좀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단을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놓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좌우를 떠나서 이념적인 맹신자들랄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확신범들 흔히 뭐 언론에서라든가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외로운 늑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 행위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쪽에도 뭐 보수 쪽에 의해서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 뭐 서북 청년단 뭐 재건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어떤 상식과 벗어난 행동들이 간간히 일어난 점을 비춰볼 때 제2, 제3의 김기종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라든가 공안기관이 좀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좀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난 이후에 10시간이 안 돼서 북한에서 무슨 성명을 내놨냐면 이 사건은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다.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토대, 이러한 토양들, 남남 갈등이라는 토대가 왜 형성돼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이적단체로 판명된 61개 이적단체, 종북 성향의 단체들이 약 1만 9천 명의 핵심 요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통진당 해산정국에서 그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들이 해산돼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그 정의를 내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 국민들의
다짐에 대해서도 분명한 저는 역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연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또 시민사회 여러 부분이 다 이제 합심해서 노력하는 종합적인 이런 처방이 나와야죠. 이게 단순한 사건으로 아니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의미가 너무 큰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난번에 통진당 해상 사건 이후에 미비하게 지금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시 점검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성명만 내지 말고 이런 특위라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뭐 지금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이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 과거 북한을 8번 방북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정정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동안 7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처음 방문을 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를 했다. 따라서 초반에 모두 8번이라고 했던 부분은 정정하면서 7번 북한을 갔고 돌출 행동은 기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 갔다 왔다는 이 자체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되는 거죠. 7번이든 8번이든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지금 김기종 씨가 그동안 여러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그런 세미나를 아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또 지금 미국이 이런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그런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면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 내지는 동일한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되 그것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지금 그동안에도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지난번 뭐 종북 토크쇼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그 황선 씨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 소위 자생적 친북주의자인지 종북주의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종북 인사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사건의 배후 내지는 어떤 북한과 연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다만 뭐 야당이라든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나치게 종북 프레임이라든가 이념 갈등 양상으로 몰아갈 경우 외교 관계는 한미 간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도 더 심각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자칫하면은 이런 또 이념 갈등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정력을 쏟기보다는 그건 공안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올해는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국정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대북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기종 씨가 과거에 그 시민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종북 사이트 이런 데 올린 글들을 보면 일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반국가 활동 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미수라든지 뭐 외교관 폭행죄, 업무방해죄도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도 반드시 수사를 해서 이것이 일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지금 뿌리 깊은 종북 패러다임을 이게 한번 점검하고 통진당 해산정부가 맞물려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이러한 하나의 큰 계기로 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기종 씨는 김기종 씨대로 그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거에 연계된 세력이 있다면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하되 이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어떤 이념 갈등 양상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든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게 뭡니까? 하나는 경제 활성화예요. 경제 살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 여기에서 통일 대박론이 뭡니까? 드레스덴 선언이 뭡니까? 지금 같은 남북 경색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는
우리가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여러 면에서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에서도 뭔가 해빙무드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큰 틀에서 전국을 전체를 바라보되 물론 그 김기종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다든가 친북 세력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갖고 공안정국이라든가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북 프레임은 아니고요. 안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안보가 확실해야지 경제도 살고 북한 문제도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죠. 이제 야권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번 주 2월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통합하겠다.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또 날선 공방을 펼치면서 보내왔는데 어떻게 한 달간에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점수를 좀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께서 이승만, 박정희 매수 참배하고 또 탕평에 얼마 전에 보니까 조직 사무부총장은 또 비노 인사로 임명하고 이런 좀 광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항공회의소 방문해서 경제 현장도 둘러보고 이런 좋은 행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또 총리 여론조사 사건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통합에 대한 이런 노력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한 7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으로서 지금 보편적인 복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실정을 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서민 구제 정책 이런 부분은 아직 야당에서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런 좋은 정책안이 지금 아마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50점 정도 저는 그렇게 주고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표는 한 달입니다만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야당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은 4.19 이번에 재보선에서 과연 얼마나 훌륭한 후보들을 잘 공천해가지고 그 재보선 전국을 잘 선거로 승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정의당이라든지 정동영 씨가 지금 탈당해서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 여러 이제 야권 또 제야 세력들하고 그 부분을 좀 뒤에서 잘 협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야당 대표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0점, 50점, 한 평균에 60점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점수는? 저도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가끔 헛발질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를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 취임 이후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 행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 80점 내지 90점 줘도 문제가 없겠다. 우선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라든가 유관순 기념관 참배 등 또 광주 5.18 묘소 참배 등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그런 행보도 했고 또 당내에서도 그동안 개파 했었는데 개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 했지만 기억자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무부 그래도 과거의 그런 개파 의식에서 많이 탈피해서 통합적인 행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아닙니까? 예. 통합과 경제라는 두 가지 지금 축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행보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대안들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계획 같은 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또 복지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놓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를 못했고 또 경제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되고 그 소비에 의해서 또 기업도 살아나는 건데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고착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를 깨보자는 그런 원론적인 주장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지금 대안이 없어요. 예. 물론 아직 대표가 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진용을 정리해서 그런 정책위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그 대안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직까지 행보로서는 좀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그 지지도라든가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어떤 추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제 4월 재보궐 선거가 될 텐데 광주 서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놓쳐서는 안 될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네.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호남의 민심은 썩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지금 그쪽 지역도 뭐 이 단체장들도 몇 분들도 보선 재보선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당 간판 갈고 아니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 간판 갈고 나가서는 안 될 상황이고 또 지난번 당권 경쟁에서도 호남이 오랜만에 이번에 딱 뭉쳐서 박지원 후보를 밀었죠. 뭐 아깝게 그 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들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시죠. 뭐 과거 열년 우리당 때 원내대표도 하시고 뭐 중진 의원이신데 어쨌든 이분으로서는 좀 전략 공천을 받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 차원에서 경선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뛰쳐나간 상황인데 어쨌든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지금의 이런 광주라든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호남의 출신 정치인들이 뭘 제대로 한 게 있느냐는 그런 거부 반응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시민 추대를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후보로서 한번 호남을 네. 뒤바꿔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천정배 전 의원의 광주 한두 마디만 더 붙이면은 어쨌든 천정배 전 의원이 신의민 후보 형식으로 무소속 출마를 하고 거기에 정동영 국민모임 쪽에서 정동영 의원이 전에 천신정 해가지고 뭐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정동영 의원이 지원에 나설 경우 아주 접전이 되지 않겠냐. 특히 지금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나서겠다는 세 분 모두가 광주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나설 경우 그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당에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을 영입해서 말하자면 천정배 의원과 맞상대를 할 만한 분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세 분 나온 분들 중에서 경선을 해서 천정배 의원과 이렇게 맞붙을 경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강주라 하더라도 네. 또 인문을 보는 게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감도랄까 그것이 과거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에 비해서는 뭐 조족치열 족탈불급인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점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권 분열이고요. 우리 정치의 그 사색 당쟁, 개파 파벌의 그런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되면서 친노 세력이 득세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노 세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과연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까. 또 정동영 씨가 탈당하면서 천정배 씨도 일정 부분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표 개선을 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으로서 본인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문재인 대표께서 제가 보기에는 천정배 씨 같은 분은 한 유능한 인재인데 광주 지역에서 붙잡지 못하고 저렇게 탈당해서 무소속을 출마하게 한 거는 야당으로서는 그건 악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